아저씨 너무 배고픈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편의점 계단에 앉은 쌍둥이는 찢어진 장갑 사이로 동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가락, 텅 빈 주머니, 배고파요라는 말이 입술에서 떨리듯 흘러나왔죠. 그리고 그 아이들 얼굴이 네온사인 불빛 아래 또렷이 보이는 순간 저는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며 자식은 평생 못 본다던 그 진단서가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 계단에서 시작된 진실은 제가 쥐고 있던 재벌 후계자 자리까지 통째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코트깃을 세우며 을지로 재개발 부지를 걸었습니다. 한명그룹 전무로서 이런 현장 시찰이야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년 전 받은 그 진단서가 또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정자증.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무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박민석이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허름한 편의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며 을지 편의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나는 잠깐 둘러보고 갈게. 박민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전무님이 직접 이런 데까지 보시게요? 이런 골목은 위험하니 저희들이 다닐게요. 괜찮아. 서류만 봐선 느낌이 안 와. 나 혼자 잠깐 걸어볼게. 그러면 너무 오래는 계시지 마십시오. 감기 걸리시면 난리 납니다. 알았어. 금방 갈 테니 먼저 들어가. 박민석이 고개를 숙이고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혼자 을지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 편의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길이 보였습니다. 아이 둘이 문 앞에 서서 간절한 표정으로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잠바를 입은 채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동생은 형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담배를 입에 물고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야, 너희 또 왔구나. 엄마 아직 안 와? 네. 배고파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형의 옷자락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늦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초라한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편의점 사장 김태식이 담배를 입에서 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애들 엄마가 근처 행복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해서요. 설거지 일하는데 밤늦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주 이렇게 지들끼리 다녀요. 김태식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게 참 기특해요.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 챙기면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얇은 잠바를 입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언 것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안으로 들어갈래? 아저씨가 따뜻한 거 사줄게. 저는 아이들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김태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이 바깥보다는 따뜻했지만 그래도 쌀쌀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어묵이요. 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형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너도 어묵 먹을래? 동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어묵과 호빵, 우유를 사서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이들은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어묵을 후후 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저는 준호고 얘는 제 동생 준서예요. 준호가 어묵을 후후 불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몇 살이야? 7살이요. 학교는 다녀? 네, 성수초등학교 다녀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다니다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엄마는 언제 와? 보통 11시에 와요. 그런데 오늘은 좀 늦는 것 같아요.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읽을 줄 아는 것도 기특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뜨거운 어묵을 먹다가 목이 답답했는지 잠바 목둘레를 늘어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의 시선이 준호의 목 뒷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갈색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점의 모양과 위치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목 뒷부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 준호야, 엄마 이름이 뭐야? 김서한이요. 왜요, 아저씨? 김서한. 저의 전처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혹시 아빠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진단 때문에 서한과 헤어졌는데 혹시 그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김태식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엉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다 먹자 저는 김태식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들 엄마가 일하는 식당이 어디라고 했나요? 행복식당이요. 여기서 세 블록 직진하면 골목 안쪽에 있어요. 작은 식당인데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김태식이 친절하게 길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 감사해요, 아저씨. 맛있게 잘 먹었어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준서도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 네. 아이들이 손을 잡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후 저는 편의점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의 목 뒷부분 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와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당장 김서한이라는 여자를 찾아봐. 네? 갑자기 누구를요? 박민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을지로 근처 행복식당에서 일하는 김서한. 7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을 거야. 모든 걸 동원해서 자세히 조사해봐.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묻지 말고 빨리 해.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서한과 헤어진 지 8년. 만약, 정말 만약에 저 아이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무정자증이니까. 병원에서 분명히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점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거지? 저는 다시 휴대폰으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의 목 뒷부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혹시 진단이 잘못된 걸 수도. 30분 후 박민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무님, 김서한 찾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행복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고 정말 7살 쌍둥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준호, 준서라는 아이들이고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뭔데? 김서한 씨가 전무님의 전 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7살이라면 박민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이혼, 7살 아이들. 시기가 맞았습니다. 박민석은 밤새도록 강민수라는 사립 탐정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리며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민석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앉으셔서 들으세요. 박민석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김서한 씨는 정말 전무님과 이혼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박민석이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 전무님의 무정자증 진단서 말입니다. 저는 박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탐정이 병원 내부 관계자를 통해 알아낸 건데요. 회장님께서,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시 비뇨기과 박정민 과장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회장님이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김서한 씨를 내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은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책상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와 준서는 정말 제 아이들인 거였습니까? 박정민 과장은 어디 있어? 퇴직하고 지금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당장 만나자.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민의 병원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준호의 목 뒷부분 점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박정민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제가 들어서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전무님? 어떻게 여기까지? 박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8년 전 제 무정자증 진단에 대해서요. 박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으셨죠? 박정민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회장님께서 김서한 씨와 헤어지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액을 박정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정상인이었던 거네요? 네.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8년 동안 속았던 거였습니다. 서한을 보낸 것도 아이들과 떨어져 산 것도 모두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준호와 준서가 정말 제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박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서한이 일하는 식당으로 가자. 지금요? 아직 낮이라 문을 열었을까요? 상관없어. 가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니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행복식당은 을지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색이 바래서 겨우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윤 전무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김서한 씨 있나요? 서한이요? 지금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아, 곧 올 거예요. 식당 사장 이순자가 앞치마를 털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기다리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다리를 계속 떨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여자 한 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서한이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제 전처였습니다. 서한은 저를 보자마자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양파와 당근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재현아? 서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한아.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8년 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자가 눈치를 채고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한이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너를 찾아왔어. 왜? 무슨 일로? 서한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준호와 준서 말이야. 서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어쨌다고? 내 아이들이지? 서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무정자증이잖아. 거짓말이었어.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어. 서한이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서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조사해봤어. 무정자증 진단은 가짜였어. 아버지가 병원장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게 한 거야. 서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진 건도 다 거짓말 때문이었어. 저도 서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서한아. 정말 미안해. 서한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8년 동안 혼자 키웠는데, 이제 알았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서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이들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무슨 위험? 시댁에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면 어떡해? 서한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지킬 테니까. 그때 이순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서한아, 일단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상의해 보는 게 어때? 서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아, 시간을 좀 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머리가 복잡해. 저는 명함을 꺼내 서한에게 건넸습니다. 내 번호야. 언제든 연락해. 서한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알겠어.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제 아이들을 찾았으니까요. 서한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서한으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박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경 상무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형 도경이 움직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회사 내부에서 전무님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경이 제 약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박민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서한 씨와 아이들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수 탐정이 김서한 씨 집 주변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가자. 전무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저희는 서둘러 서한이 사는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전무님, 좋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집주인이 와서 서한 씨를 찾더군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더 빨리 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한이 아이들과 함께 짐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서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한아,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재현아, 서한이 저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 서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집주인 김복순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여자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김복순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건물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김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계약은 끝이에요. 김복순이 돌아서려 할 때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놓으세요. 이 여자가 정가자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 집에 둘 수 없어요.
정과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한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그때 준호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떡해요? 갈 데가 없어요. 준서도 형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해결해 줄게. 저는 김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더 낼 테니까 계속 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김복순이 단호하게 말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서한에게 돌아섰습니다. 우선 내가 마련해둔 곳으로 가자. 안 돼. 그럼 정말 위험해져. 서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해.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잖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전무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김서한 씨가 일하던 행복식당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순자 사장님이 서한 씨를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경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서한에게 말했습니다. 서한아, 지금 상황을 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서한이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일시적으로만, 정말 일시적으로만. 고마워. 저는 서한과 아이들을 제 차에 태웠습니다. 박민석도 따라왔습니다. 포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안전한 곳이야. 걱정하지 마. 준서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서한이 준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가족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던 겁니다. 포천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커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돼요? 준서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내자. 저는 아이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한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미리 난방을 켜두었거든요. 배고프지? 뭐 해 먹을까?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라면. 준호와 준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르긴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했습니다. 서한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재현아, 고마워. 뭘 고맙다고 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는 라면을 젓던 손을 멈추고 서한을 바라봤습니다. 서한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면을 다 끓인 후 저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엄마보다 맛있어요. 서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맛있다고? 서운하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도경이 이대로 물러설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서한과 거실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서한아, DNA 검사를 받자. 왜?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나도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어. 서한이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자. 물론이지. 저희는 다음 주에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도경 상무님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99.99% 친자 확률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준호와 준서는 제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서한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려줬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한아, 들려? 응, 들려. 서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현아, 조금 더 시간을 줘.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봐야 해. 저는 서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8년 동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믿고 살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포천집에서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에게 익숙해졌고 저도 아버지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서한아. 저는 서한을 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서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한을 차에 태우고 급히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준서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 촬영과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달래며 서한이 검사받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검사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우 교수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김성우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유방암 2기 초기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하지만 비교적 초기에 발견됐습니다.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아요. 수술은 언제 해야 합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한이 암이라니.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전체 과정을 다 하면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지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서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준서는 엄마 곁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한아. 서한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었어? 응. 아이들은 어떻게? 서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뭐가 문제예요? 서한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돼. 많이 아파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아파. 곧 나을 거야. 저는 서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자. 돈 걱정은 하지 마.
재현아,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전무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데? 도경 상무님이 언론에 전무님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한명그룹 후계자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기사가 나올 예정이래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무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이라니? 3년 전 동남아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경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내일? 네, 전무님 회의만을 다룬다고 합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서한의 수술과 회사 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서한이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서한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심각한 문제야?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서한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아니야, 전혀. 재현아, 솔직히 말해줘. 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우리 일을 문제 삼고 있어. 서한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럼 나랑 아이들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야. 서한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 아이들 데리고 나갈 거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서한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수술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 가려고 해? 하지만 서한아, 믿어줘. 내가 다 해결할게.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아저씨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 준서도 제 다리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는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서한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런데 박민석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무님, 이사회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로? 서한 씨 수술 당일로요.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도경이 의도적으로 맞춘 게 분명했습니다. 가족과 회사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99.99% 친자 확률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준호와 준서는 제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서한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려줬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한아, 들려? 응, 들려. 서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현아, 조금 더 시간을 줘.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봐야 해. 저는 서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8년 동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믿고 살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포천집에서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에게 익숙해졌고 저도 아버지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서한아. 저는 서한을 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슴이 너무 아파. 서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한을 차에 태우고 급히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준서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 촬영과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달래며 서한이 검사받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검사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우 교수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김성우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유방암 2기 초기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하지만 비교적 초기에 발견됐습니다.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아요. 수술은 언제 해야 합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한이 암이라니.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전체 과정을 다 하면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지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서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준서는 엄마 곁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한아. 서한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었어? 응. 아이들은 어떻게? 서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뭐가 문제예요? 서한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돼. 많이 아파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아파. 곧 나을 거야. 저는 서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자. 돈 걱정은 하지 마. 재현아,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전무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데? 도경 상무님이 언론에 전무님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한명그룹 후계자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기사가 나올 예정이래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무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이라니? 3년 전 동남아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경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내일? 네, 전무님 회의만을 다룬다고 합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서한의 수술과 회사 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서한이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서한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심각한 문제야?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서한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아니야, 전혀. 재현아, 솔직히 말해줘. 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우리 일을 문제 삼고 있어. 서한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 나랑 아이들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야. 서한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 아이들 데리고 나갈 거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서한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수술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 가려고 해? 하지만 서한아, 믿어줘. 내가 다 해결할게.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아저씨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 준서도 제 다리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는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서한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런데 박민석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무님, 이사회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로? 서한 씨 수술 당일로요.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도경이 의도적으로 맞춘 게 분명했습니다. 가족과 회사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사회와 서한의 수술이 같은 날로 정해진 후 저는 강민수 탐정과 함께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정자증 조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무님, 박정민 과장 말고도 윤 회장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강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들이야? 당시 김서한 씨 아버지 회사를 부도내는데 관여한 사람들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서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회사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서한이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 윤 회장님이 계획적으로 추진한 일이었습니다.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대출을 회수하게 하고 신용등급도 조작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서한을 내쫓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있습니다. 당시 은행 관계자와 윤 회장님이 주고받은 녹취록도 있고요. 강민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한이라는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망가지고 있어.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회장님,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문제될 건 없어. 조용히 처리하면 돼. 저는 녹음을 듣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더 있나? 네, 이것도 들어보세요. 또 다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정민, 일을 제대로 해. 재현이가 의심하지 않게. 걱정 마세요, 회장님.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서한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확인해봐. 임신이요? 그래. 만약 정말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녹음기를 끄고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서한이 임신한 걸 알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더 급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8년 전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증거들로 이사회에서 맞설 수 있을까? 충분합니다. 하지만 윤 회장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전무님 기사를 준비하고 있대요. 한명그룹 후계자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경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구나.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포천집 주변에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한 씨와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급히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서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한아, 괜찮아? 재현아, 무서워. 집 앞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사진 찍고 서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요. 준호가 계속 물어봐요. 왜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찍냐고.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포천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기자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후다닥 몰려들었습니다. 윤 전무님, 숨겨진 자녀가 정말 있습니까?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하실 건가요? 아이들의 친자 확인은 됐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한이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재현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이름을 불러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준서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경이 본격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었고 이제 서한과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석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무님, 윤 회장님이 전무님을 찾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셔? 내일 아침 회장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설 때가 왔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갈게.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앉아라.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재현아, 뭐 하는 짓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그 여자와 아이들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서한이고 제 전처입니다. 전처? 이미 끝난 관계잖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로 끝내신 거였죠.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정민한테서 다 들었어요. 무정자증 진단 조작한 것도, 서한이 아버지 회사 부도 낸 것도,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뭐가 잘못됐냐고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한명그룹이 망할 수는 없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깟 계집애요? 그 사람은 제 아내였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그딴 감상적인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버지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도경이가 이사회를 소집한 걸 알고 있지? 내가 지금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한명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날 거다. 그럼 쫓겨나죠. 상관없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재현아, 정신 차려. 한명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그래서요? 가족보다 회사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세요? 가족? 그 계집애와 정체도 모르는 아이들을 가족이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체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제 친아들들이에요. DNA 검사까지 했다는 거냐? 네, 99.99% 확률로 제 아이들이에요. 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네, 아버지가 8년 동안 속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선택해라. 무슨 선택이요? 한명그룹 전무직과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그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들을 버리고 회사를 선택하든지.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선택했어요. 뭐? 가족을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이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각오해라. 각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각오하세요. 뭐가? 내일 이사회에서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들을 공개할 거니까요. 아버지가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감히, 네, 감히 할 거예요. 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만 남았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서한의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사회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현아, 회사에 가. 서한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기 있어야 해. 이사회가 더 중요해. 나는 괜찮을 거야. 준호와 준서가 병실 구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안 가도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안 가도 돼. 아저씨는 여기 있을 거야. 그때 박민석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무님, 시간이. 알았어. 저는 서한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재현아,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고. 한명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요 주주 15명, 사회이사 8명, 그리고 기자들까지. 도경이 저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와도 되나? 부인이 수술한다면서? 그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에이,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형이잖아. 도경의 목소리에 가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도경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윤재현 전무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입니다. 도경이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숨겨진 사생활 문제입니다. 전무는 이혼한 전처와 7살 쌍둥이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서한과 아이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포천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생활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도경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년 전 동남아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총 50억 원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회계팀장 정명철이 일어나서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윤 전무가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명확합니다. 저는 정명철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주대표 김해철이 말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윤 전무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도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증거들이 조작된 거니까 거짓말이죠. 저는 스크린 조작 버튼을 누르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저에게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정민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8년 전 제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을 때 윤창도 회장이 박정민 과장에게 5억 원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이게? 아직 더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김서한이라는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망가지고 있어.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윤창도 회장이 제 전처 김서한의 친정을 파산시키기 위해 은행에 압력을 넣은 증거입니다. 주주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도경과 최동수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김서한이 사는 집에서 쫓아내. 직장에서도 잘라. 알겠습니다, 상무님. 도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강민수 탐정이 수집한 증거예요. 형이 조직폭력배를 사주해서 제 가족을 괴롭힌 증거들이에요.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서가 제 친아들이라는 99.99% 확률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김해철이 도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경 상무, 이게 다 사실입니까? 아, 아니야. 재현이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윤도경 상무 배임과 협박, 조직폭력배 사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야? 왜 나를? 정명철 팀장도 함께 체포합니다. 정명철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 전무님이 시켰습니다. 정명철이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경과 정명철이 끌려나간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김해철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윤 전무님, 이 모든 증거가 진짜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한명그룹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임서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는데 제게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서한의 수술이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고 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임서를 탁자에 놓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무님, 김해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럼 한명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잘 운영하실 거예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짓눌렸던 진실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였습니다. 박민석이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전무님, 정말 사임하시는 거예요? 응, 이제 윤 전무가 아니라 그냥 윤재현이야. 하지만 한명그룹이, 민석아, 너도 새로운 길을 찾아봐. 더 좋은 회사가 많을 거야.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한의 수술이 끝나기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준호와 준서에게 이제 진짜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앞에서 준호와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두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서한의 수술은 5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성우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와 준서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준서가 김성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항암 치료가 뭐예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를 완전히 낫게 해주는 치료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서한을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재현아, 서한이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응, 나야. 수술 잘 끝났어. 이사회는?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됐어. 저는 서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뒀어. 서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제 정말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저는 서한을 매일 병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마친 후에는 병원에 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완전히 나아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곧 나을 거야. 정말요? 그럼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어? 준서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서한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렸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서한이 퇴원하는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해둔 게 있어. 뭔데? 강원도에 가서 작은 식당을 해보는 거야. 서한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나도 요리하는 게 좋은데. 그럼 함께 해보자. 3개월 후 저희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50평짜리 한옥 건물을 사서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와, 여기 정말 넓어요. 준호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닭도 키울 수 있어요? 준서가 서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닭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자. 이장 김두한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뭐 하실 건가요? 작은 식당을 할 예정입니다. 김두한이 반가워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식당이 없었거든요. 부녀회장 박수님도 찾아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희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준비 기간 2달을 거쳐 드디어 해솔식당 개업일이 정해졌습니다. 서한이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솔이 무슨 뜻이야? 해가 떠오르는 솔밭이라는 뜻이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해가 뜨는 것 같아서. 개업 전날 밤 저희 가족은 식당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물 따라 드리는 거 도와줄게요. 준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랑 요리할 거예요. 준서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의젓하네. 서한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개업 당일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모두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두한 이장이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 박수님도 인사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서한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인기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능숙하게 물을 따라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준서는 주방에서 서한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홀과 주방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현아, 행복해? 저녁에 서한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나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아이들이 저희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럼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너희들을 어디 보내겠어?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요. 두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서한도 저희 곁으로 와서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창밖으로는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식당에서 도와줄게요. 나도요. 준서도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들. 저는 아이들에게 뽀뽀해주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해솔식당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봉평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현이네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서울에서 온 손님이 식당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9살이 된 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4명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준호가 능숙하게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준서가 서한을 도와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엄마가 직접 담근 거야. 저는 홀에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한명그룹 전무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 더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끝난 후 저희 가족은 잠깐 휴식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정말 많았네. 서한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식당이 유명해졌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두한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재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해솔식당에서 음식을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서한이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두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장이 가고 난 후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도 마을 사람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도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준서도 말했습니다. 저와 서한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준서야, 같이 놀자. 정민이와 수진이, 영수가 식당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요? 준호가 서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가서 놀아라. 하지만 너무 늦지 말고. 네. 아이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들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러게. 도시에서는 저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는데. 서한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와, 눈이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눈사람 만들까? 제가 서한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저희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빠 눈사람이에요. 준호가 작은 눈사람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엄마 눈사람. 준서도 옆에 눈사람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만들자. 저와 서한도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희 가족을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도 같이 만들어도 될까요? 박수님과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합류했습니다. 어느새 마을 앞이 눈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난 후 저희 가족은 2층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재현아, 정말 행복하다. 서한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아빠, 엄마 감사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고맙다고 하니?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바보야, 우리가 더 고맙지. 준서도 저희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창밖에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재현아, 가끔 생각해. 그때 그 편의점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운명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무리 헤어져 있어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 준호와 준서가 저희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진짜 가족이에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진짜 가족이지. 그럼 아빠는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준호가 확인하듯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아빠가 어디 가겠어? 여기가 아빠 집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8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서한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더 배우고 싶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님들을 더 잘 모셔드리고 싶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는 식당을 더 크게 해볼까? 제가 말하자 모두가 좋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친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삶과 지금의 소박한 삶을 비교해 보니 지금이 훨씬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는 가족의 사랑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한이 제 옆에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든든해.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서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줘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준서가 제 친아들이라는 것도, 서한과 다시 함께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해솔식당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재현처럼 거짓된 진실에 속아 진짜 가족을 놓치기도 하고,
서한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도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나 봅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난 작은 우연이 8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듯이 말입니다. 권력과 부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재현,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낸 서한, 그리고 아빠를 기다려준 준호와 준서. 이들이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찾은 평범한 행복이 우리에게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